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영 모의고사죠. 40문제씩 풀고요. 문제풀이 하는데 여기는 시험 시작 시간이 몇 시부터죠? 4시, 7시. 시작 시간이 똑같나요? 네. 언제까지 풀죠? 10시 반. 7시 50분. 50분 시험 시간에. 2시간 반 만에 해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만치가 않네 이것도.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전범위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범위를 일주일 만에 공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약한 중요 파트, 예를 들어 투자론이면 투자론, 될 수 있으면 앞부분도 같이 나가는 게 좋아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수업을 첫 번째 주에는 경제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정책론, 세 번째 주는 투자론, 네 번째 주는 금융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달리해서 강조하는 파트를 달리해서 수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요 파트, 여기서 이 문제 아니면 설명드리기 어려운 파트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총론과 경제론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 주는 정책론과 투자론을 좀 더 하시고요. 세 번째 주는 금융론과 활동론을 좀 더 하시고요. 마지막은 간평론을 좀 더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매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파트를 달리 하면은 부담도 덜 되고 그래도 한 번은 다 그런 식으로 보겠죠. 원래 제가 3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3월 달에 매달 모의고사를 볼 때 3월 달 모의고사 볼 때는 수요 공급을 집중적으로 보고 시험을 보고 4월 달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정책론을 집중적으로 보고 시험을 보고 이건 말씀 혹시 안 드렸었나요? 3월 달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나요? 원래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달 만에 돌아오는 모의고사지만 전 범위를 다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그래서 그때도 집중적으로 보는 파트를 달리해서 이 시험 9월 달까지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보는 파트가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요령이죠. 부담도 줄이고 한 번씩은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근데 2시간 반 만에 해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2시간 만에 40문제 하는 것도 굉장히 뭐 거의 막 조금밖에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1시간에 20문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때도 10시 40분은 돼야 마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시작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일찍 하면 좋긴 하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일찍 오시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저만 해서 안 될 일이 아니고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과목은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잖아요. 개론이나 민법, 공법, 민계공. 공법은 토요일이니까. 공법은 토요일이구나. 하여간 그 사무실에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익 환원법을 보겠습니다. 자, 수익 환원법은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6번이나 37번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환원율 얘기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익 환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죠? 최소한 여러분들 이 공식은 알고 계시나요?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죠? 수익 가격은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이죠. 뭐 순소득 할게요, 그냥. 순영업 소득 또는 순수익. 자, 이 계산 문제가 보통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쉽습니까? 이 계산 문제가? 특히 계산 문제가 자신 있으신가 봐요. 이게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준 문제 있죠. 환원율을 알려준 문제는 쉬워요.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영업 소득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풀어야 돼요. 순영업 소득만 계산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환원율을 안 알려줬을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무려 5가지나 돼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들이. 그 5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환원율을 알려줘 버렸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문제는 쉬운 거예요. 아무튼 환원율에 대해서 90%가 출제가 돼요. 수익환원법에서는. 다른 방법에서 10%가 다른 내용에서 10%가 출제가 돼요. 이번에 부동산 가치를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맞죠? 이론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이고 가장 설득력이 높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다음에 3번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항상 원칙이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환원율에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토지 환원율은 개별 환원율에 속하는 거고요.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렇게 하는 건 뭐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는 개별 환원율이에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환원율이에요. 종합 환원율 하면은 요 2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 환원율 이렇게. 전체 부동산, 복합 부동산 전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그리고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 왜 회수율이 들어가야 되나요?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했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한 내 원금이 그 건물이 낡아짐에 따라서 달아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매년 손에 잡아야 되는 그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에 잡아서는 안 되고 뭐에 해당하는 돈도 손에 잡아야 된다고요.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도 손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로 나누게 된다면 토지는 달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수율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토지 환원율은 뭐만 따지면 돼요? 수익률만 따지면 되는데 건물 환원율은 이렇게 건물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뭐까지 해야 돼요? 회수율까지 해야 되죠. 건물은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 환원율을 얘기할 때 여기 회수율이 들어가는 거는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이렇게 쪼개면은 얘는 없어도 되죠. 이건 무슨 성질 때문에?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36번에 5번 지문이 틀린 거죠. 토지의 경우 자본 회수율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37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37번은 난이도가 높은데 요 정도만 들어두십시오. 그 37번 따로 보지 마시고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 시점 현재 적정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요. 순수익은 환원한다 그러고요.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익 환원법, 직접 환원법을 얘기해요. 요게.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요게 이제 직접 환원법이고요.
요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근데 요거 잘 안 쓴다고. 이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잘 안 쓴다고요. 예, 우리는 직접 하는 법의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고요? 직접 하는 법의 수익 가격을 순수익,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을 하는데,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예상해야 돼요. 앞으로 예상되는 거를. 그래서 각각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 얘는 할인율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환원율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이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대신 이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우리 가유순전 후 있죠. 가유순전 후에서 이게 세전연금 수지를 할인하느냐, 세후연금 수지를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세전모형, 세후모형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예, 그렇게 세전모형도 있고 세후모형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세후모형을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지분 투자자한테 떨어지는 몫이죠. 그렇잖아요. 지분 투자자한테 떨어지는 몫이기 때문에 여러 것을 할인하면은 지분 가치라 하고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 있죠. 부채 서비스액을 다 할인하면은 이게 저당 가치가 돼요. 그래서 요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를 합해야만 이제 부동산 가치가 돼요. 자, 요 정도만 할게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38번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38번도 난이도가 높아서 다른 거는 됐고요. 3번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3번 지문. 3번 지문에 환원율에는 수익률과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거 반영되어 있잖아요. 수익률과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죠. 자, 왜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투입한 그 원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땡겨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내가 투입했던 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치 변화로 고려한다면 내가 처음 투입할 때보다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걸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플러스로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치 변화가 말이에요. 내가 샀을 때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때도 있죠. 올라갈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라고. 뭐는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가치가 떨어질 때 수익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 더 벌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플러스 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반대쪽으로 가치가 올라갈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된다. 이걸 외우라고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쉽게 이해가 된 걸 기준으로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자, 그래서 3번 지문 보세요. 38번의 3번 지문. 환원율에는 수익률과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회수율은 0보다 작게 된다고요. 작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저거를 이해하기 쉽잖아요. 저거는. 저거 이해하기 쉬우면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9번에서도 마찬가지요. 자, 39번에 1번 보시면은 장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거고요. 2번, 자, 이게 반복돼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나왔던 얘기 나오고 나왔던 얘기 나오고. 2번, 수익률과 회수율 합으로 돼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이게. 그 3번 지문 얘기나 38번의 3번 지문 얘기나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은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된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3번은. 됐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워요. 수익환원법의 3요소인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중, 자, 이 세 가지죠. 순수익, 환원율과 환원 방법. 이게 순수익, 환원율, 여기 환원 방법은 명시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환원 방법 세 가지요. 1번, 2번, 3번, 3번, 이거 3요소라 그래요. 그 중에 환원 방법은 실제로는 자본 회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뭔 소린가 하면은 뒤에 얘기입니다. 뒤에. 저 뒤로 가보십시오. 자, 요거는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한 번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404쪽에 가세요. 404쪽. 404쪽에 48번과 49번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48번과 49번 404쪽에.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이게 자본 환원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본 회수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직선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상환기금법 하는 게 있고요. 연금법. 이거를 이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상환기금법을. 상환기금법은 늘 감채기금법이라고 해요. 그 감가수정 방법에도 있었잖아요.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상환기금법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왜 자본 회수 방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자본을 회수를 하잖아요, 여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들여서 어장을 해요. 10억을 들여서 어장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면은 이 어구들을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1억 정도는 다시 재교체를 해야 돼, 이거를. 1년에 1억 정도는, 10분의 1 정도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어요. 10억을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어장을 하면은 1년에 1억씩은 최소한 회수가 돼야 되고, 맞잖아요. 1억씩 계속 돈이 들어가야 계속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년에 1억만 벌어서는 안 되죠. 1년에 1억 버는 거는 그냥 회수하는 것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 10억 다 사라지면 1년에 계속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은 번다. 예를 들어 어장을 해서 2억을 번다. 그럼 그 중에 2억 중에 1억은 뭐고요? 1억은 회수하는 거고 1억은 수익이, 10억 투자한 데 대한 수익이 1억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그 회수한 1억을 다시 어장 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거죠. 새로 투자하면은 계속 그 어장을 재생산, 영구히 재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사업하는 어장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회수된 자본을 시설 교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동종업종에. 그렇게 재투자하는 거를 이제 연금법, 상환기금법은 회수한 돈을, 회수 자본을 재투자하는 거예요. 회수 자본을. 얘네들은 둘 다. 근데 직선법은 회수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고요. 금고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얘는 회수 자본을 재투자한다, 안 한다? 회수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재투자하지 않아요.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상환기금법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를 한다 그러고요. 얘는 동종업종에 재투자한다 그래요. 동종업종.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예요? 어장이에요, 어장. 어장은 동종업종에 재투자해도 돼요. 이거는 계속 재생산이 되니까, 생물이니까. 근데 이거는 광산이에요, 광산. 광산은 더 이상 캐면 캘 게 없어요. 캘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산 시설이 낡아져요. 낡아지고 어느 정도 교체 시기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10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20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면, 10년쯤 지났으면 이제 다시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보니까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채굴을 할게. 그럼 굳이 이걸 교체하기보다는 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지, 다 그걸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그냥 안전한 곳에 그냥 이자 발생하는데 그런데 넣어놓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아예 금고 속에 넣는 거죠. 회수된 자금을.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 환원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본 회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더 이상 복잡하게 나오면 그냥 짚고 넘어가시고요. 요 정도로만 하자고요. 여기서 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재투자되는 그 수익률하고 지금 현재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달라요. 안전한 곳, 은행 같은 데 수익률과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그래서 여기는 이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도 어장에 투자되고 재투자돼도 어장에 투자되죠.
여기 수익률과 저기 수익률이 같아요. 일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액은 누가 제일 클까요? 똑같은 순영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순영업소득 안에 같은 요 금액이 같다면 요 합한 금액이 같다고요. 예, 요 합한 금액이 같을 때 누가 평가액이 제일 크고요? 누가 수익률이 높겠어요? 여기 수익률하고 요 안전한 곳 수익률하고 요 동종업종 수익률이 안전한 곳이 수익률이 높아요. 예, 이게 안전한 곳은 수익률이 낮죠.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연금법이 평가액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상환기금법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직선법이에요. 이렇게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면 돼요. 이러면은 5개 지문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출제도 됐거든요. 이 2번 정도. 근데 5개 지문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특징적인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이종의 이율이냐, 일종의 이율이냐, 광산이냐, 어장이냐, 평가액이 어떠하냐. 이 특징적인 것 중에서 분명히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워낙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알아가지고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나왔는데 이렇게만 해도 웬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이쪽으로 온 김에 404쪽에 49번을 보겠습니다. 48번, 49번이 같은 맥락인데 조금 어려워요. 49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양자는 먼저 건물의 내용윤수, 하나는 연금법이고요. 하나는 상환기금법이죠. 내용윤수 만료시까지의 가격을 구하고 내용윤수 만료시의 잔존 가격을 감안하여 수익 가격을 구한다. 일단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패스해요, 일단. 그 다음에 2번, 연금법은 내용윤수 만료 후에도 재투자를 하여 수익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 슈퍼마켓, 어업권 등에 적용되며 상환기금법은 수익성 또는 사업성이 제한되어 있는 광산이나 광업권 등에 적용된다. 요 임대형 부동산, 슈퍼마켓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어차피 부동산이 내용수 만료쯤 되면 또 그 돈을 회수를 한 돈을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면 되니까 다른 임대형 부동산에. 그 다음에 축적 이율은 일반적으로 환원 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축적 이율이 요거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이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 이율 자리에다가 안전이율이라고 해도 돼요. 축적 이율은 일반적으로 안전 이율, 환원 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의 평가액이 연금법으로 평가한 것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과 연금법 모두 적용되는 이율이 2종의 이율이다. 틀렸죠? 상환기금법은 2종이지만 연금법은 1종이에요. 동종업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자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이자를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이야. 근데 이제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하느냐, 또 좀 낮은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이 1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좀 넘어서는 거니까. 48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48번이 조금 더 쉬워요. 49번보다. 근데 실전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49번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나오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39번이죠. 수익 방식에 대한 답 설명 중 틀린 것은 39번이었잖아요. 44번 지문을 한 거고요. 다음에 5번에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 엘루드법 있죠. 엘루드법, 자, 요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요. 요게 출제가 된 지가 조금은 되긴 했어요. 엘루드법. 최근에 출제된 게, 투자결합법, 시조12죠. 시조12인데, 최근에 이것 다 출제됐거든요. 요게 출제됐어요. 요게 지금 출제가 안 된 상태인데 얘는 출제 가능성이 약간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루드법은 나와도 이론적으로만 나와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나온 게 전부 다 계산 문제로 나온 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다 이게 그리고 얘도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전부 다. 이론적으로 지금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엘루드법은 이론적으로 그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고 관찰한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부분은 남의 돈을 빌려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런 관점에서는 건물이 낡아 없어질 때까지 건물 들고 가는 거예요. 내용 연수 끝까지. 근데 1950년대 미국 투자자들을 보니까 몇 년 갖고 있다 팔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1950년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1950년대는 미국 사회, 1950년대 미국은 인류 역사상 그러한 발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해방이 아니고 2차 대전 끝났죠. 우리는 해방이고요.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폐허가 됐죠. 일본도 폐허죠. 일본도 뭐 폐허까지는 아니라도 일본도 상당 부분 이제 산업시설이 많이 파괴됐어요. 공습에 의해서. 멀쩡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미. 이 아메리카만 멀쩡했거든요. 근데 산업시설이 있었던 곳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성장. 그게 1950년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건 사가지고 얼마 안 되면 뭐 가격 올라가고 이러니까 가치가 이게 떨어지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더니만 그 투자자들이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보유기간. 끝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요. 그리고 타인 자본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이걸 전제로. 자, 이러니까 자, 전형적인 보유기간 해서 5년에서 10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타인 자본을 사용하니까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은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뭐를 손에 잡아요? 부채 서비스를 갖고 나서 세전 현금 수지를 손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신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뭐를 빼기 위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그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에 합으로 돼 있잖아요. 원금 이자에 합으로 있는데 원금 갚는 만큼은 내가 번 거죠. 원금을 많이 갚아서 얘가 작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 갚은 것만큼은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어요. 그거를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원금 갚은 거를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전형적인 보유기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물론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치 변화분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 사람은 세전이에요. 세전. 세후가 아니고요. 세전이에요. 왜냐하면 세후를 고려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또는 여러분들이 법인 여러분이나 저는 뭐 개인이니까 법인이 양도소득세 하는 거고요. 개인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세금 효과를 따지면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은 건물을 사는데 법인이 살 때 하고 개인이 살 때 하고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고려하면 안 돼요?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전이에요. 그래서 세전. 그래서 세전. 그래서 엘루드법은 매기간의 세후 현금 수지가 아니고 세전 현금 수지예요. 자, 요거면은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됐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40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1번은 순수익에 대한 것인데, 순수익에 대한 거는 거의 요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익에 대한 거는 요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순수익은 일반적 이용으로 산출되는 것이라야 되고요. 또 순수익은 발생시킬 능력을 나타내는 미래의 순수익이 아니고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다. 요거는 틀렸어요. 미래의 순수익이라야 돼요.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장점.
장래 예상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라는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진다 그랬죠. 앞으로 발생할 뭘 보고? 미래 발생할 수익의 크기를 보고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그다음에 순수익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산출한 총수익에서 영업의 손익, 특별 손익을 제외하고 이런 특별한 손실, 특별한 이익 이런 걸 빼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돼요.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되지 어쩌다가 발생한 수익을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됐고요. 그다음에 42번은 삭제하십시오.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높습니다. 난이도가. 자, 43번을 보십시오. 환원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나요? 이거는 앞에도 나왔죠. 제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또 나왔죠. 0보다 작죠. 틀렸고요. 환원율은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이율이다. 맞죠?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할 때 환원율을 쓰고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하여 환원율을 산정할 때 자본 회수가 고려된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뭔가요? 시조12 할 때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건건이죠. 물리하면은 토지 건물로 해야 돼요. 금융하면은 내 돈 남의 돈, 지분 저당 이렇게. 물리적 투자결합법 할 때 환원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하죠. 더하기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 환원율 하잖아요. 요 토지 환원율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수익률만 들어가고요. 아까 개별 환원율 할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요? 수익률과 회수율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요.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할 때 자본 회수가 고려되고요. 다음에 엘루드법에 의한 환원율은 뭐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엘루드법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보유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44번, 45번 지금 요 내용들이 46번에도 연결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시조12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45번이 대표적이니까 45번을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45번은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지금 시조12 하는 거예요. 이거 종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깊은 내용까지는 다 모르시더라도 시조12 종류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시는 뭐죠? 시장 추출법이고요. 조는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이고요. 여기서는 이론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결합법이고요. 요거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죠. 엘루드법이고요. 부채 감당법입니다. 자, 요거 지금 이론 문제입니다. 이 45번이. 1번의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자본 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시장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내관 분심 할 때도 마찬가지죠. 키워드가 매매 사례로 붙습니다. 매매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다. 이렇게.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적다는 타당성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자, 요거는 조성법은 이렇게 구해요.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합니다. 근데 이 위험률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 비유동성, 위험성, 여러분들은 이건 몰라도 돼요. 제가 설명하는 그냥 비유동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비유동성, 위험성, 관리의 난해성, 자금의 안전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비유동성으로 위험하니까 1% 플러스,
위험성으로 요거 위험하니까 2% 플러스. 자, 이게 평가사마다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 이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비유동성이 어느 정도 비유동성인지, 위험성이 어느 정도 위험성인지. 이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요것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잘 못 써요, 이거는. 조성법은 출제 가능성이 제일 낮아요. 얘네들 5가지 중에서.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뜻은 나올 수 있죠. 지문으로 뜻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내 돈 남의 돈이잖아요. 이제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자기의 저당 상수는 저당 환원율입니다. 저당 상수와 저당 환원율은 같습니다. 저당 상수는 저당 환원율과 같아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과 뭐가 같아요? 지분 배당률과 지분 환원율이 같아요. 이거는 투자론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이 지분 배당률,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지지저저 할 때 어떻게 해요? 지지저저 할 때 지분 배당률과 저당 상수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분 투자 지분 배당률을 가중평균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해 성립하는 겁니다. 같으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엘루드법은 투자결합법을 개량한 방법으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한 겁니다. 이자율, 저당 대부조건, 보유기간 등이 시장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로부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종합 환원율을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감당법은 어떻게 구하죠? 환원율을? 부저자 하죠, 부저자.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저당 상수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신용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 저당 비율,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그거 나오잖아요.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보면 나오고 저당 상수 금방 나와요. 대출 기간, 이자율 이것만 나오면은 저당 상수 금방 나와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누구 입장에 치우쳐져 있어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46번에 가서는 그 밑에 4번 지문을 보세요. 4번 지문에 환원율은 항상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환원율은 할인율과 회수율 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인율과 수익률과 회수율 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원율은 항상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인데 이 수익률이 할인율과 같아요. 이거는 늘 그렇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현재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뭐예요? 이게 이쪽은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된다고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잖아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꿀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고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바꿀 때 현재가치 미래가치로 될 때는 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항상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할인율과 수익률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4번에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직선법에 의한 자본 회수율은 1 나누기 경과연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1 나누기 경과연수가 아니고 잔존연수예요. 잔존연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거 직선법. 회수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해요. 1억 투자하는데 10년 후에 잔존 가치가 제로예요. 1억을 투자해 10년 후에 잔존 가치가 제로면 내가 매년 얼마씩을 회수해야 돼요? 1,000만 원씩 회수해야 되죠. 재투자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1,000만 원씩은 해야 10년에 1억 되죠. 그 1,000만 원인 이 1억의 몇 %예요? 10%죠. 그러니까 1 나누기 몇 년 한 거예요? 1 나누기 10년. 앞으로 남은 게 몇 년이에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게 10년이, 남은 기간 동안 100%를 회수해야 되거든. 맞잖아요. 회수율은 경과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를 회수해야 되니까 1년에 연 10%가 회수해야 돼요. 10년에 100% 회수해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됐나요? 그 뒷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아까 48번, 49번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됐고요. 엘루드법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50번 이런 거는 거저 줍기죠. 50번은 뭐예요, 이게? 지지저서 이건 거저 줍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런 게 한 개씩, 두 개씩은 전 범위에 이 투자론하고 이런 데 거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51번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토토근건이죠. 51번 토토근건이죠.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게 이제 52번을 보겠습니다. 52번은 문제에서 지금 아주 친절하게도 뭐를 알려줬어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자원은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거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란 말을 빼고 물어도 대답해야 됩니다. 자료 보고 대답해야 돼. 자료 보고. 밑에 자료 보고 지분 배당률 저당 상수 나왔죠. 이러면은 뭐예요? 지지저조로 하는 거예요. 근데 53번은 보세요. 자, 이 52번과 53번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2번은 지분 배당률이 들어가 있어요. 지지저조 할 때는 지분 배당률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지분 배당률이 52번에서는. 53번에서는 지분 배당률이 없잖아요. 근데 양쪽 다 저당 상수는 다 들어가 있죠. 52번, 53번 다 저당 상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52번은 지분 배당률이 있고요. 밑에는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 요거 가지고 부채 감당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냐 지분 배당률이냐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환원율이 지지저저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저저는 어차피 똑같이 저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는 판단이 안 돼요. 구별을 하는 거는 지분 배당률과 부채 감당률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 부채 감당법으로 가는 거고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은 지지저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 부채 감당법 이거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푸는 건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54번은 지금 그 자료 중에 직선법 회수 이렇게 돼 있죠. 직선법 회수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이거? 직선법 회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몇 프로 회수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해야 돼. 이게 직선법 회수예요. 아시겠죠?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잔존 경제적 영유수 20년이 돼 있죠. 20년간 100% 회수하라. 그거는 1년에 5% 회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5% 회수하고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률이 5%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수익률 5% 돼 있고 회수율 남은 20년 동안에 100% 20년 동안 100%니까 5% 되잖아요. 그러면 환원율은 10% 되죠. 그럼 다 됐지 뭐. 환원율 가면 끝이에요. 이게 수익하는 법은. 그렇잖아요. 근데 56번은 문제에서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56번은 괄호 속에 보세요. 56번은 괄호 속에 맨 밑에 괄호 속에 환원율은 10%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그냥 나는 뭐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순역선호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무조건 풀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 문제고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 문제고 계산 문제니까 다 배척기고 뭐 이렇게 하든가. 이거는 계산 문제니까. 자, 근데 대신 57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형태는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건물잔여법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해설을 보고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건물잔여법 넘어가면 또 뭐 있어요? 토지잔여법 있죠. 예, 건물잔여법, 토지잔여법은 이거 다 출제는 됐어요. 우리 시험에. 출제는 됐는데 이거 출제됐다고 해서 다 푸는 거는 이거는 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는 패스. 예, 이 교재에 이런 걸 수록을 안 하면은 또 이게 교재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록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59번, 60번은 참고로 보세요. 입력 구하는 방법은. 됐나요?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제가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미 기본서에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그거는 이미 풀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다 했습니다. 뒤에 지금 넘어가면은 물건별 평가 아까 다 했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문제 푸는 것만 계속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를 푸실 텐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파트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동안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